혹시 월급이 통장에 들어오자마자 인사만 하고 사라진 경험 있으신가요? 카드값, 월세, 공과금이 순서대로 월급을 데려가 버리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일을 덜 하면서도 점점 더 부자가 됩니다. 그냥 운이 좋았던 걸까요? 아니면 뭔가 다른 걸 알고 있는 걸까요? 정답은 소득의 종류가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에 돈 버는 방법은 딱 두 가지로 나뉩니다. 내가 일해서 버는 돈, 그리고 돈이 일해서 버는 돈이죠. 내가 일해서 버는 돈이 노동소득, 돈이 대신 일해서 벌어오는 돈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자본소득입니다. 이름은 딱딱해도 개념은 간단합니다. 월급, 아르바이트비, 프리랜서 수입은 전부 노동소득입니다. 내 시간과 몸을 갈아 넣어야 나오는 돈이라는 공통점이 있죠. 반면 은행 이자, 주식 배당금, 건물 월세, 주가가 올라 생긴 차익, 이런 건 전부 자본소득입니다. 내가 자는 동안에도 굴러가는 돈이죠. 자,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노동소득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숨어 있는데요.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내 몸이 한계라는 사실입니다. 하루는 24시간 뿐이고 잠도 자야 하고 밥도 먹어야 하니 일할 수 있는 시간에 한계가 있죠. 시급 10,000원을 받는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하루에 벌 수 있는 돈은 수십만 원을 넘기 어렵습니다. 연봉이 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봉 5천만 원이 1억이 되려면 보통 10년 넘게 걸리는데 그 사이 물가도 같이 오르죠. 게다가 노동소득에는 더 무서운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내가 멈추면 돈도 멈춘다는 겁니다. 아프면 소득이 끊기고 회사가 어려워지면 잘릴 수 있고 나이가 들면 은퇴해야 합니다. 수도꼭지를 남이 쥐고 있는 셈이죠. 반대로 자본소득은 내가 아파서 누워있어도 해외여행을 가 있어도 꼬박꼬박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 배당주를 가진 사람은 주말에 낮잠을 자는 동안에도 회사가 벌어들인 돈의 일부를 배당금으로 받게 됩니다. 건물주가 부러움의 대상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건물이 주인 대신 일해서 매달 월세를 벌어다 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자본소득은 건물주나 재벌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월급쟁이도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단돈 10,000원으로도 배당을 주는 주식을 살 수 있고 그 순간부터 당신은 자본소득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물론 처음엔 몇백 원 수준이라 우스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니라 구조를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부자들은 실제로 어떤 소득 구조를 갖고 있을까요? 여기에 재미있는 차이가 숨어 있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의 소득은 대부분이 노동소득입니다. 반면 자산가로 올라갈수록 자본소득의 비중이 확 커지죠. 초고액 자산가들은 월급 같은 노동소득보다 배당, 이자, 임대료로 들어오는 자본소득이 훨씬 큽니다. 즉 부자가 돼서 자본소득이 생긴 게 아니라 자본소득을 만들었기 때문에 부자가 된 겁니다. 순서가 반대인 거죠. 이걸 쉽게 이해하려면 거위 이야기가 딱입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 들어보셨죠? 매일 황금알을 한 개씩 낳는 거위를 가진 농부가 있었습니다. 농부는 그 알을 팔아서 편하게 먹고 살 수 있었죠. 그런데 욕심이 생긴 농부는 뱃속의 알을 한꺼번에 꺼내려고 거위의 배를 갈라버립니다. 결과는 다들 아시는 대로입니다. 여기서 거위가 바로 자본이고 황금알이 자본소득입니다. 자본을 지키면 알이 계속 나오고 자본을 써버리면 거기서 끝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위를 키우기는커녕 거위를 살 돈으로 치킨을 시켜 먹습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먼저 쓰고 남는 돈을 모으려 하는데 문제는 남는 돈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순서를 거꾸로 합니다. 먼저 거위 살 돈을 떼어놓고 남은 돈으로 생활하는 거죠. 이 차이가 처음엔 작아 보여도 10년, 20년이 지나면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격차를 만들어냅니다. 그 격차를 만드는 엔진이 바로 복리입니다. 아인슈타인이 세계 8번째 불가사의라고 불렀다는 소문이 있을 정도죠. 복리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자가 이자를 낳는 구조입니다. 원금에만 이자가 붙는 달리와 달리 불어난 돈 전체에 이자가 붙죠. 예를 들어 100만 원을 연 10%로 굴린다고 해볼게요. 1년 뒤엔 110만 원이 됩니다. 여기까진 달리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2년째부터 달라집니다. 110만 원 전체에 10%가 붙어서 121만 원이 되는 거죠. 이자가 10만 원이 아니라 11만 원입니다. 겨우 10,000원 차이냐고요? 맞습니다. 처음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반복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10년이 지나면 약 259만 원, 20년이 지나면 약 672만 원, 그리고 30년이 지나면 무려 1,745만 원이 됩니다. 원금 100만 원이 30년 만에 17배 넘게 불어난 겁니다. 이게 복리의 위력입니다. 눈덩이를 떠올리면 이해가 쉽습니다. 처음 주먹만 한 눈덩이는 아무리 굴려도 커지는 게 안 보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눈덩이가 커질수록 한 바퀴에 붙는 눈의 양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투자의 대가 워런 버핏도 재산의 90% 이상을 60세 이후에 벌었습니다. 복리가 폭발하는 구간이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핵심 질문입니다. 복리를 굴리려면 도대체 어디에 돈을 넣어야 할까요?
은행 예금부터 볼까요? 예금 이자도 분명 자본소득입니다. 원금이 보장되고 안전하다는 확실한 장점이 있죠. 하지만 금리가 물가 상승률보다 낮으면 돈의 실제 가치는 오히려 조금씩 녹아내립니다. 지키는 데는 좋지만 불리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죠. 다음 후보는 부동산입니다. 월세라는 자본소득이 나오고 집값이 오르면 차익도 생기죠. 문제는 진입장벽입니다. 수억의 목돈이 필요하고 대출, 세금, 관리까지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사회초년생이나 월급쟁이가 첫 자본소득으로 시작하기엔 문턱이 너무 높은 셈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식으로 눈을 돌립니다. 단돈 몇천 원으로도 시작할 수 있고 배당과 시세 차익을 둘 다 노릴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주식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주식하다 망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던데요? 맞습니다. 실제로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망한 이유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투자가 아니라 도박을 했다는 겁니다. 내일 오를 종목을 맞히려는 순간 그건 투자가 아니라 베팅이죠. 단기간에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는 전문가도 못 맞춥니다. 원숭이가 고른 종목이 전문가를 이겼다는 유명한 실험이 있을 정도니까요. 하지만 시간을 길게 늘리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주식시장 전체는 장기적으로 꾸준히 우상향해 왔기 때문입니다. 미국 대표 주가지수인 S&P 500은 지난 수십 년간 연평균 약 10% 수준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전쟁과 금융위기를 다 겪고도요. 개별 회사는 망할 수 있어도 시장 전체가 망하려면 자본주의 자체가 무너져야 합니다. 그런 날이 오면 돈 자체가 의미 없어지겠죠. 그래서 등장한 방법이 지수 전체를 통째로 사는 인덱스 펀드와 ETF입니다. 수백 개 회사를 한 번에 담는 셈이죠. 종목을 고를 필요도 없고 차트를 들여다볼 필요도 없습니다. 시장이 성장하는 만큼 내 돈도 같이 자라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워런 버핏은 가족에게 남긴 유언장에 재산 대부분을 인덱스 펀드에 넣으라고 적어두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투자자가 가장 평범한 상품을 고른 겁니다. 그만큼 시장을 이기는 게 어렵다는 뜻이기도 하죠. 자, 그럼 방법은 알았습니다. 이제 진짜 문제가 남았는데요. 도대체 무슨 돈으로 투자를 하냐는 겁니다. 월급은 뻔하고 고정비는 정해져 있고 남는 돈은 없어 보입니다.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필요한 게 선저축 후지출이라는 원칙입니다. 쓰고 남은 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 모으고 남은 돈을 쓰는 겁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는 자동이체입니다. 월급이 들어온 다음날 아침에 정해진 금액이 자동으로 투자 계좌로 넘어가게 하는 거죠. 내 의지력을 믿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알아서 하게 만드는 겁니다. 의지는 배신해도 자동이체는 배신하지 않으니까요. 금액은 얼마가 좋을까요? 교과서적인 답은 소득의 20에서 30%지만 처음엔 월 10만 원이라도 괜찮습니다. 금액보다 습관이 먼저니까요. 월 30만 원을 연 8% 수익률로 굴린다고 해볼까요? 10년이면 약 5,500만 원이 되고 20년이면 약 1억 7,600만 원이 됩니다. 30년을 채우면 약 4억 5천만 원까지 불어납니다. 하루 만 원씩 아낀 돈이 노후 자금이 되는 마법이죠. 여기서 눈치채셔야 할 게 있습니다. 10년 챈 5,500만 원인데 30년 챈 4억이 넘습니다. 뒤로 갈수록 폭발적으로 커지는 거죠. 그래서 자본소득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재료는 돈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일찍 시작할수록 유리한 게임이죠. 20대에 시작한 사람과 40대에 시작한 사람은 같은 돈을 넣어도 결과가 몇 배씩 차이 납니다. 그렇다고 늦었다며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무를 심기 가장 좋았던 때는 20년 전이지만 두 번째로 좋은 때는 오늘이니까요. 자, 그런데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함정들이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 중간에 다 무너집니다. 첫 번째 함정은 조급함입니다. 투자를 시작하고 나면 계좌를 하루에도 10번씩 들여다보게 됩니다. 파란불이 뜨면 불안해서 팔고 빨간불이 뜨면 신나서 더 삽니다. 그렇게 비쌀 때 사고 쌀 때 파는 걸 반복하죠. 농사를 생각해 보세요. 씨앗을 심어 놓고 매일 흙을 파서 확인하면 싹은 절대 자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함정은 한방주의입니다. 주변에서 누가 코인으로 몇 배를 벌었다는 소리를 들으면 내 계좌가 초라해 보이기 시작하죠. 하지만 기억하셔야 합니다. 빨리 부자가 되려는 사람은 많아도 빨리 부자가 된 사람은 드뭅니다. 대부분 빨리 가난해질 뿐이죠. 세 번째 함정은 수입이 늘면 지출도 같이 느는 생활 수준 인플레이션입니다. 연봉이 오르면 차를 바꾸고 싶어지고 집도 넓히고 싶어집니다. 그렇게 평생 제자리 걸음을 하죠. 월급이 오를 때마다 오른 금액의 절반이라도 투자로 돌리는 습관을 들이면 자산이 붙는 속도가 확 달라집니다. 자, 이제 큰 그림이 보이실 겁니다. 자본소득 만들기는 딱 3단계로 정리됩니다. 1단계, 월급에서 씨앗값을 먼저 떼어놓는 겁니다. 자동이체로 강제 저축하는 거죠. 2단계, 그 돈으로 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자산을 꾸준히 사 모으는 겁니다. 오르든 내리든 신경 쓰지 않고요. 3단계, 그리고 기다립니다. 배당이 나오면 다시 투자하고 눈덩이가 커지는 과정을 시간에게 맡기는 겁니다.
지루하다고요? 맞습니다. 좋은 투자는 원래 지루합니다. 페인트가 마르는 걸 지켜보는 것과 비슷하다는 말이 있을 정도니까요. 하지만 그 지루함의 끝에는 완전히 다른 삶이 기다립니다. 월급 없이도 생활비가 나오는 순간 일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 되니까요. 그때부터는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참을 필요가 없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좋아서 일하는 삶이 가능해지죠. 결국 월급쟁이가 부자가 되는 길은 월급을 더 받는 게 아니라 월급으로 자본을 사 모으는 겁니다. 나 대신 일해줄 직원을 한 명씩 고용하는 셈이죠. 오늘 밤에도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돈은 주인이 자는 동안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돈에게도 일을 시킬 차례입니다.